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고려시대 들어갈 차례인데요. 시대 순서를 따지면 이제 고려시대부터를 우리 역사에서는 중세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를 나눈다는 거는 이전에는 없었던 뭔가가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고려시대에 처음에 우리가 왕조가 바뀔 때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앞선 시대,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뭔가 바뀌면 나라가 딱 개국이 되면은 나오는 패턴은 비슷해요. 흩어졌었던 나라를 통일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나라를 만들고 나서는 기준을 좀 다져야겠죠. 기틀을 다지고 뭔가 체제 시스템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 만들고 그거를 전성기를 구가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 이게 또 해이해지고 그래서 멸망을 하는 단계가 비슷하게 패턴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12번 주제에서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 그리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초반 임금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스토리 미리 보기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를 지금 선정을 해서 해놨거든요.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그리고 이제 성종, 초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임금 3명이에요. 아마 기본편에서는 요렇게가 출제가 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도 한번 꼭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후삼국 어떻게 통일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가 있고 후삼국시대가 있잖아요. 또 한 번 나뉘었을 때 어떻게 이게 통일이 됐냐면 고려가 세워지는 과정부터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통일신라가 남쪽을 다 통일은 했는데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의 후반부에 상당히 혼란이 오게 되면서 다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뒤에 삼국시대가 왔다 그래서 후삼국이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이제 궁예가 세운 걸 후고구려라고 하고 이 견훤이 만든 거를 후백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라라고 하는 거는 통일신라로 커졌다가 이 후삼국으로 찢어지면서 다시 조그마해지는,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신라. 그래서 이제 요거 3개 묶어가지고 후삼국이라고 하죠. 고려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처음부터 고려라는 이름으로 후삼국의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후고구려가 있죠. 후고구려. 이 후고구려에 궁예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궁예,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애꾸로 많이 묘사가 되는 사람인데 이 궁예가 정변으로 이제 쫓겨나고 나서 등극을 하는 사람이 이제 왕건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궁예 부하로 들어간 거예요. 부하 장수로 들어갔는데 상당한 인망이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족이라고 있잖아요. 호족. 통일신라 후반부 되면은 호족들, 왕족도 아니고 뭐 딱히 귀족도 아닌데 자기 세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일정 구간 카테고리에서 자기 힘을 세웠던 사람들 우리가 새로운 그 지배층으로 나오는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개성 지역에 호족으로 등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잘 나갔었던 궁예의 밑으로 들어가서 궁예의 부하로서 있었던 건데 궁예가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자기 주변 지인들까지 상당히 의심을 엄청 하죠. 자기 가족도 의심하고 신하도 의심하고 동고동락했었던 그런 동료들마저 굉장히 의심을 하게 돼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살인을 반복을 하게 되고 왕건도 한번 죽을 뻔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신하들이 좀 온화하고 가능성 있는 새로운 지배자를 추대하는 과정에서 왕건이 낙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왕건이 되게 고사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궁예를 내몰아서 쫓아내게 되고요. 궁예가 이제 왕건에 의해서 쫓겨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등극을 하게 됐으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정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국호를 바꿉니다.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후고구려가 고려가 됐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예가 수도로 삼았던 철원에서 다시 자기의 베이스 캠프로 돌아옵니다. 개성 쪽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개성 지역은 한 500년 동안 쭉 고려의 수도로 기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를 건국하는 와중에 아직 후삼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 상태예요. 후고구려가 이름만 바꾼 상태고요. 후백제 아직 있고 그리고 신라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을 누가 통일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어떤 숙적으로 있었던 건 바로 후백제입니다. 사실 후백제가 초반에 왕건이 등극할 때까지만 해도 후삼국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후백제였어요. 견훤이 장군 출신인 것도 한몫했겠지만 상당한 추진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백제가 위치한 자리가 전라도하고
충청도 일대잖아요. 너무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식량 걱정이 없고 평지가 많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반도에서 곡창지대다 하는 그런 데를 일찌감치 낙점을 해서 그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고려가 생기는 요 시점까지도 후백제가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전투가 몇 가지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전투가 이제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인데 이 사이에 굉장히 자잘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크게 몇 가지를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해요. 국호를 바꾸면서 고려를 건국을 하고 이제 후백제 견훤과 어떻게 겨루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왕건이 뭐 등극을 하거나 말거나 견훤은 자기의 어떤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서 후삼국을 당연히 본인이 통일할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먼저 가느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신라에 먼저 침입을 해요. 후백제 견훤이 신라에 침입해서 경혜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게 합니다.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진격을 해서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이게 단순하게 죽게 함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과정이 매우 그로테스크했죠. 그 가족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거기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목을 매서 자결을 하게 했어요. 되게 끔찍한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포심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 건데 이 공포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은 지배할 수 있지만 그걸 보고 있었던 신라의 다른 왕족들이나 이 소문을 들은 다른 신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신라가 망하더라도 견훤만큼은 이 신라를 통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신라가 도와달라고 고려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견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려가 도와주려고 갔는데 후백제 견훤의 군대가 지금 대구에 그 팔공산이라고 있잖아요. 팔공산. 팔공산에서 전투했다고 공산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팔공산 전투라고 봐도 무방한데 요 지역에서 둘이 맞붙어요. 이제 신라를 도와주러 온 고려하고 이 견훤하고 후백제의 견훤하고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왕건이 죽을 뻔합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는 후백제가 대승리를 거두어요.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도까지 외울 거야 하시면 외워도 됩니다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요 사이사이가 막 2, 3년 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데. 역사 이 시험에서는 연도를 외우는 거를 기점으로 두고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알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이거 전에 일어났는지 후에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숫자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외우면은 뭐 외우면 외울 수 있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었던 전투가 공산 전투인데 여기서는 백제가 이기고 후백제가 이기고 고려 왕건이 거의 여기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왕건하고 이제 그 신하 몇 명이서 왕건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신순겸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건이랑 갑옷을 바꿔 입어요. 그 갑옷을 바꿔 입고 후백제군은 그 갑옷을 바꿔 입은 신순겸이 왕건인 줄 알고 쫓아가서 죽이게 되는 거고 죽여놓고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왕건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에 이미 왕건은 안전한 대로 탈출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 덕분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신순겸을 모시는 사당 같은 걸 나중에 되게 크게 만들어 줍니다. 이 사람도 공신이라면 굉장한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산 전투에서 깨달은 바가 좀 있었겠죠. 여기서는 고려가 패배했지만 그 다음에 서력을 하는 게 고창 전투입니다. 견훤이 이끄는 군대하고 다시 한번 맞붙었는데 지금도 고창이라는 지명이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른 건데 지금 저기 안동 있죠? 안동. 그 안동 지역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는데 여기에서는 왕건이 이깁니다. 졌다가 이겼다가 그 뒤로는 흐름이 왕건한테 유리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왕건의 군대에 크게 패하고 나서 견훤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았겠죠. 근데 견훤이 또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전투에서 진 것만으로도 좀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었는데 내부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들도 뭐 여러 명 있었겠죠. 장남한테 안전하게 승계가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되죠.
태어난 순서대로 그냥 장남이 해라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데 왜인지 모르겠으나 견훤이 자기 장남보다는 막내, 막둥이,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이 미성년자인 이 막내 아들을 굉장히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었던 금강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금강이를 다음 왕태자로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왕을 할 줄 알았던 이 장남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아빠하고 좀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견훤이 내부에 자기 아들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여기에서 그 자기 아들에 의해서 금산사라는 사찰에 유폐가 되고요. 이 신검은 스스로 등극을 하게 돼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견훤을 밀어내고 아빠를 밀어내고 자기가 임금이 돼서 내부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거죠. 이 금산사에 갇혀가지고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분노를 하게 돼서 엄청 술책을 써가지고 탈출을 하게 돼요. 자기를 지키는 이 병사들한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그렇게 탈출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견훤이 누군지 다 아는 입장에서 이 사람을 막 포박을 해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두고 있는 병사들도 예의 있게 견훤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술책이 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탈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신검이란 자기 아들을 그래도 믿었었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를 유폐를 한 걸 보고서 이 상태로라면은 나도 나중에 죽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너무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절대로 자기를 찾으러 올 수 없는 데로 투항을 해버립니다. 어디로? 자기랑 적으로 대치하고 있었던 무력 고려에 투항을 해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죽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투항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이 사람도 사람을 봐가면서 투항을 할 거잖아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익히 들었던 왕건이라는 사람은 나를 죽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왕건의 성품은 온화하기로 이름이 상당히 나 있었고 왕건의 통일 정책은 정복 전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면 피 흘리지 않고 이제 웬만하면 투항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는 이런 쪽으로 좀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견훤도 투항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죠. 견훤이 적으로 싸우다가 자기의 집안 싸움 때문에 아들이랑 싸우다가 왕건에게 투항을 해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후백제는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후백제는 요때 후백제는 신검이 이끌고 있는 상태니까.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신라의 상황을 또 보면은 신라는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혜왕이 죽었을 때 이미 크리티컬 데미지를 완전히 입어버린 상태인데 자, 마지막 왕인 경순왕. 경순왕 고민하겠죠. 이제 망하는 건 수순이에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비록 지배자가 바뀌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견훤한테 가느냐 후백제한테 흡수가 되느냐 아니면 왕건한테 흡수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 고민거리가 없어요.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고 한다면 당연히 왕건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후백제가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 견훤마저도 왕건에게 투항을 했다는 걸 딱 보고서는 근데 왕건이 견훤을 굉장히 예의 바르게 맞이해주고 대접을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김부가 결심을 합니다. 왕건이라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들도 생존할 수 있게 해줄 것 같고 우리 백성들도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다. 그래서 경순왕 김부가 이 왕건을 초청을 해요. 왕건을 초청을 해서 크게 잔치를 열어준 다음에 그 잔치에서 자기 나라를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항복합니다. 항복을 해요. 그래서 따닥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견훤이 투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순왕도 항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전쟁 없이 아주 모범적인 단계로 후삼국을 통일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려가 신라를 병합을 하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어떻게 됐느냐? 안 죽였습니다. 안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그 김부를 경주 지역에 당신은 여기서 사시고 우리가 높은 귀족으로 해줄 텐데 왕족으로 당신을 만들어 줄 테지만 이 지역은 당신이 다스리던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그대로 다스리시오 하고 이 지역을 케어하는 사심관이라고 하는 걸로 임명을 합니다. 왜 우리 통일신라 때에도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쪽에도 조금 영향을 받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지역에 이 사심관이라고 하는 상수리 제도는 나중에 고려의 기인 제도라고 하는 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순왕의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부족할 게 없죠. 자기가 원래 살았던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이 지역을 자기가 케어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왕건으로서는 굉장한 온정을 베푼 셈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후백제 견훤의 아들인 신검이 끌고 있는 그 후백제가 지금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전투가 이겁니다. 1,2천 전투. 후백제 견훤의 아들 신검이 이끄는 군대가 1,2천, 지금의 구미, 경북 구미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왕건의 군대한테 마지막 혈전을 벌였는데 패배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돼요. 신검의 군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자기 나라를 개국한 개국 시조 같은 견훤이 지금 반대쪽 진영에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싸우냐고 이거를. 되게 혼란스러웠겠죠. 이게 싸우는 게 말이 되나? 견훤이 저기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이미 견훤이 왕건의 진영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면서 후삼국이 통일이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 다음에 순서대로 통일을 하게 되는 이 과정. 어떤 전투가 먼저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견훤이 투항하고 경순왕이 항복하는 게 영 헷갈리시면은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경순왕도 처음부터 투항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보니까 왕건은 웬만해선 죽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액션을 했다라는 거죠. 요 사건을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우리는 후삼국인이 이런 쪼개진 나라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통일을 했어요. 태조 왕건이 드디어 고려라는 나라로 한반도를 이름을 하나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태조 왕건, 개국 시조잖아요. 이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태조 왕건이 뭐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정책을 많이 물어봅니다. 뭘 했겠어요? 이 사람은 해야 되는 일이 뚜렷합니다. 자, 이제 정신이 없어요. 전쟁이 엄청 오래 있었거든요. 통일신라 후반부터 너무너무 나라가 정신이 없었고 나라가 쪼개지고 도둑들 말 난리치고 그 와중에 후삼국 통일전쟁 한다고 해서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배층이 누군지는 지금 중요치 않아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들거든. 전쟁이 너무 많아서 전쟁한다고 맨날 밭을 다 짓밟아버리고 막 이러니까는 농사도 제대로 안 돼. 장사도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케어만 해준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오랜 전쟁이 지친 사람들을 실제 생활할 수 있게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통일신라가 있을 때 위쪽에 발해가 있잖아요. 근데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서 그 발해 유민들이 있어요. 발해 유민들, 발해 왕족이 이제 대씨잖아요. 대조영의 후손들이니까. 사실 고구려 유민이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죠. 고구려 사람 출신들로 지배층들이 있었으니까.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고려로 망명을 했는데 그 왕자를 받아주면서 얘가 데리고 온 유민들도 다 받아줍니다. 고려 땅에서 살 수 있게 땅을 준 거고 대광형은 왕시성을 줘가지고 왕실 족보에 끼워 넣어줍니다. 실제로는 이 대광현에게 왕계라는 이름을 주고 왕실 족보에 끼워서 써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왕건 스타일을 알겠죠? 내쫓거나 하는 게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온화한 전쟁에 총과 칼에 지친 이런 폭력에 지친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소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발해 유민을 포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지금. 자기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빈민구제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흑창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흑창은 뭐냐면 빈궁한 가난한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줬다가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이나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갚아라 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고구려 때 있었던 진대법을 응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보고서 흑창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요. 사실 고려 건국 초반에는 세금도 뭐 거의 안 걷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지금 기울이죠. 자, 그리고 저기 위에 그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경순왕 김부가 왔잖아요. 사심관 제도가 들어옵니다. 중앙 고위 관리를 자기의 고향 지역의 사심관으로 삼아서 그 지방의 호족을 관리하게 한다. 경순왕 김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지만은 중앙이라고 한다면 개성이잖아요. 개성으로 올라와서 벼슬을 하는 지방 출신의 관리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혹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앙에서 네가 일은 하고 있지만 너 어디 뭐 강원도 출신이라며 그러면 강원도 지역은 무슨 일 없는지 네가 잘 케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뭔 일이 터지면은 이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됐었던 그 관리한테 책임을 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책임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약간 감시의 목적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인제도라는 거 있어요. 요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상수리제도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은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거 두 개 다 넓어진 영토의 지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인제도라고 하는 거는 향리 그 지방에 지역에 원래부터 계속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거를 중앙에 있는 왕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유지, 향리의 자제를 인질로 삼아서 개성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데 이게 보통은 그러면 자문관 같은 건가? 명예직인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게 말이 자문이지. 내 아들이 원래 나 경주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에 불려 올라가서 뭐 자문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못하겠죠. 여기서 뭔 일이 터지면은 서울에 잡혀있는 애한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실제로는 거의 인질제도라고 봐야죠. 인질제도. 이 통일신라의 상수리제도가 이제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제도였고요. 두 개 다 지방을 케어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편찬사업의 별표가 3개 있는데 요게 그 선지에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한 일 중에서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편찬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정계하고 계백요서라는 책은 뭐냐면 이제 국가가 만들어졌으니까 관리들은 요런 룰을 지켜가지고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개창자가 개국 시조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놓은 거죠. 거의 절대법정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계하고 계백요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 같은 것으로 이제 요거를 또 남겼다고 되어 있어요. 훈요 10조. 이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뒤에 몇 개는 후대 사람들이 덧붙인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훈요 10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나 말고 후대 임금들이 지켜야 될 10가지의 도리. 정계하고 계백요서는 신하들한테 쓴 거고요. 훈요 10조는 나 뒤에 임금을 할 뒤시기 후손 왕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왕. 기본적으로 나 죽고 나면 내 아들이 임금하겠죠? 그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에 좀 가까웠겠죠?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10가지의 도리, 불교를 꼭 지켜야 된다. 국교, 불교 지켜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 개성에 있지만 평양, 서경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거기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해라. 이런 내용이 써 있고 그리고 연등회하고 팔관회 같은 종교 행사는 꼭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죠. 연등회 같은 경우는 불교 행사지만 팔관회는 도교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것도 이제 불교적인 행사에 100%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이런 행사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가 좀 나중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연등회랑 팔관회 같은 국가 행사, 종교적인 행사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특징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사료 같은 거 보면 태조 왕건이 뭐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런 정책을 실시한 왕이 한 것으로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로 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발에 대광현을 이 왕실의 족보에 편입해서 넣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왕건이 이런 거를 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언급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자기 같은 호족들이 있거든요. 그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호족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려면 뒤통수 못 치게 하려면 가족이 되는 게 짱이니까 가족으로 만드는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유력 호족의 딸들하고 전부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딸이 없는 호족은 왕시성을 이렇게 주면서 왕실의 족보 안으로 넣어준 거죠. 그럼 나중에 또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부인이 29명 정도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난다긴다 하는 집안 딸들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아들을 한 명씩만 낳아도 지금 한 20명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인데 순서대로 왕을 하는 거니까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지역의 지역 유지라고, 유지. 그 지역에서 힘을 상당히 쓰는 호족들이 내 딸이 지금 어쨌든 왕비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언제? 이 왕건이 죽고 나서 그 혼란기를 다 끝내고 이걸 정비하면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든 사람이 이제 요 두 명이에요. 초반에. 광종.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네 번째 임금으로 등극한 사람이 광종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두 명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실패했죠, 사실은. 그걸 보면서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네? 라고 자기가 구상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왕족으로 편입된 이 호족들의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왜 입김이 세는지를 봤더니 경제력이 또 장난이 아니고 이 경제력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얘네가 노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법적인 방식으로 노비를 만들어서 자기의 재산으로 그리고 인적 자산으로 불리고 있었던 거죠. 노비는 많아봤자 국가 경제에 하나 도움이 안 돼요. 노비는 그야말로 물건입니다. 재산. 사람으로 카운팅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음, 병사로 끌려가지 않음, 그냥 재산이니까. 그럼 노비가 많으면 그냥 그거는 그 호족과 귀족 집안의 재산이에요. 이게 많아봤자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이걸 나중에 사병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광종이 뭐 하냐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노비가 된 사람 되게 많잖아. 그거 다시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노비 안검법이라는 걸 실시를 한 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꼼꼼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양인으로 해방을 시켜서 그래서 호족과 공신 세력의 경제적인 기반, 군사적인 기반을 약화시키는 걸 해요. 가만히 안 있었겠지만 광종이 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 반항하면 이렇게 끝나는 숙청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광종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자고 있을 때 언제 내 뒤통수에 칼을 던질지 모르는 이런 왕족의 친인척이나 공신 세력보다 나를 정말 목숨 다 바쳐가지고 충성해서 이제 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제대로 능력으로 보고 내가 뽑으면 나한테 충성하겠죠. 그래서 들여오는 게 과거제도입니다. 중국은 이미 과거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후주에서 넘어온 쌍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사신 같은 걸로 왔다가 아파가지고 눌러 앉아서 살게 됐었던 사람인데 이 쌍기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건의를 하는 방식을 취해서 과거제도라고 하는 거를 등용제도로 도입을 합니다. 왕권이 상당히 강력했던 임금이에요.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반항을 못했다는 걸 보면 피해 숙청을 여러 번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연호를 씁니다. 연호를 썼다는 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왕권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광덕이랑 중풍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닉네임 같은 연호를 사용을 해서 이 왕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요런 기반을 다지고 나서 뒤에 6번째 임금으로 성종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또 뭔가를 완성을 시켰겠죠. 한 게 많으니까 또 이룰성자를 받았겠죠. 성종.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는 여기서 과거제도를 처음에 도입을 하고 유학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은 나라를 통치하는 제도는 유학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를 또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체제를 정비할 때 유교적으로 정치 시스템을 정리하는 일을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거예요. 과거제도 실시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리들 알아 이렇게를 또 하면은 또 명분이 안 생기니까 요런 거를 씁니다.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건의사항을 올리게 해요. 여기도 쌍기가 건의를 올리는 방식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최승로가 뭘 올리냐면 시무 28조, 지금 우리의 정치 시스템 정비하려면 요거 필요해요. 라고 28개의 유교식의 어떤 정치 시스템 정비 항목을 바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올린 것 중에 도드라진 거 보면은 지방관을 파견해야 돼요. 왕이 임명한 사람을 지방에다가 관리를 파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종이 중앙 시스템을 완성을 합니다. 이성육부로 시스템 정비를 하고요. 12목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지방관 파견이랑 이건 연결이 돼요. 지방관을 파견하려면 어디에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나와 있어야 되니까 지방의 행정조직의 12목이라고 하는 주요 지대에 목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방관을 실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출신의 향리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행정적인 업무를 같이 보조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또 얘네들이 텃세를 하거나 또 이렇게 속이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 여기 향리 제도를
중앙에서 좀 쓸 수 있게 정리를 또 조금 합니다. 그거를 또 아예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주로 쭉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과거제도가 앞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에서도 국가가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유교적으로 정비를 했으니까 유학을 공부한 인재가 더 많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검증된 인재, 뭘로 검증할 거냐? 국가가 직접 검증하면 되죠. 그래서 학생을 키워내죠.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립학교, 대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국자감. 체제 정비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게 국가가 세우는 국립학교죠. 국립대학교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시기적으로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빈민구휼제도, 안정제도 같은 거를 계속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 그 흑창이라고 있었잖아요. 태조 왕건이 만들었던 흑창을 조금 더 확대하고 정비를 해서 의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의창. 운영하는 원리는 똑같고요. 그리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평창이라고 하는 거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시스템을 정비했다는 게 뭘 어떻게 정비했다는 거냐? 고려의 통치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종이 만들었다는 이성, 요걸 한번 볼게요. 이성 6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성, 여기가 딱 센터입니다. 중심,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에서 중심 업무들을 다 진행을 하는 건데, 중서문화성에 있는 사람들은 재신이랑 낭사라는 높은 관리들이 있고요. 여기가 최고 중앙관청입니다. 장관이 있어요. 장관. 여기 장관이 문화시중이라고 장관이 존재하고 임금 밑에 바로 밑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성에. 그리고 상서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행정 업무는 여기, 부서는 여기에 결집돼 있는 거예요. 이 결집돼가지고 밑으로 6개의 부가 있는데, 이름을 보시면은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유교식, 유학식으로 뭐가 또 들어가고 있죠. 이게 조선시대에 나오는 육조하고도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게 있어요. 군사기밀, 그리고 왕의 명령을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추원이고, 어사대가 또 있고요. 관리들이 또 비리, 부정부패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또 반역을 꿈꿀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감찰하고 뭔가 잘못한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잘못합니다 하고 탄핵을 하는 어사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같은 거 딱 들어보시면 그런 업무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사라고 하는 거는 돈, 화폐하고 곡식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종의 장부, 회계를 담당하는 관청을 삼사라고 합니다. 도병마사의 별표가 3개가 빵빵빵 있는데, 고려시대에 나오는 되게 특이한 거라서 그래요. 특이한 거. 요거 2개가 약간 고려만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특이한 임시기구인데, 나중에 고려 말기에 원나라가 간섭하는 시기에 앞글자만 유지되는 상태에서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걸로 개편이 되는 데가 도병마사입니다. 자, 여기 병사 할 때 그 병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머리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임시기구긴 한데 국방이나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거예요. 병마사, 도병마사. 그리고 여기를 담당하는 관리들은, 이거는 임시기구라는 건 뭐냐면 임시로 국방이랑 군사 문제를 담당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국경을 누가 침범해서 들어온 거예요. 위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여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저기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료, 재신하고 여기 중추원에 있는 추밀이라는 사람들, 고위 관료 둘이서 책임관으로 임시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관리로 만드는 거고 겸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상시기구가 아니라서. 자, 식목도감도 마찬가지로 임시입니다. 법제나 격식의 문제를 처리할 상황이 생겼을 때 임시로 식목도감을 만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서문화성에 재신이 들어와가지고 추밀이 들어와서 같이 임시기구니까 겸직을 하게 해가지고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특이한 거 이제 대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왕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왕이 또 폭주하면 안 되니까는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주는 대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대간이라는 사람들도 겸직인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서문화성에 또 낭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낭사하고 어사대 관원이 들어오기에 되게 좋은 역할이잖아요. 비리를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 대간은 간쟁할 수 있어요. 왕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간쟁할 수 있고, 봉박,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이거 안 돼요 하고 다시 봉합을 해서 보낼 수 있어요. 명령 거부권인 거죠. 명령 거부할 수 있고,
서경, 이건 뭐냐? 왕이 관리 임명하고 법령을 제정하거나 폐지할 때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인 안 할 수 있어요. 뭐 이상한 법안 만들려고 하고 또 필요한 법인데 폐지하려고 하면은 야, 안 되는데요?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거 할 때 서로 뭐 과반 이상이 얼마가 찬성을 해야지 요거 할 수 있다. 요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왕도 폭주하지 않고 정치를 막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가 대간인 거죠. 간쟁, 봉박,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충성문화성의 낭사, 어사대의 관원으로 구성이 되는, 그래서 중앙도 왕도 감시 감찰을 받고 신하들도 감시 감찰을 받아서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여기를 꾸리고 있고, 지방은 어떻게 나누었느냐? 지방이랑 군사제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도하고 양계로 나누어요. 땅이 지금 커졌단 말이에요. 크게 5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그 오도를 순서대로 돌아다니면서 지방간이 잘하고 있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있나? 이런 거를 보는 안찰사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찰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돌아보면서 체크하게 하는 게 있고, 상시로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거 맨날 하지는 않고. 그리고 양계라는 건 뭐냐면 국가 경계선에는 중요하니까 이 양계라고 하는 두 군데를 설치를 해갖고 여기다가 병마사를 파견을 해요. 원래는 군사적인 것만 파견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양계 내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그래서 병마사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가 사실 굉장히 높은 상태죠. 오도 양계라고 하는 특이한 지방의 행정구역이 있다는 거 보시고, 요거 특이해서 선지에 가끔 나오죠. 향과 부곡과 소라고 불리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얘네들의 특이한 점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상으로는 그냥 양민인데, 평민인데 일반 다른 지역에 사는 양민에 비해서 상당히 차별을 받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선시대로 가면은 신량역천이라고 있잖아요. 평민인데 일반인인데 하는 일이 너무 천해가지고 천민처럼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향소 부곡이 비슷합니다. 향과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요. 소에 사는 사람들은 수공업, 종이 만들고 숯 만들고 소금 만들고. 근데 이게 되게 다 힘든 일들인데 이거 만들어서 나라에다가 바치는 일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았다는 거는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고 약간 평민인데 평민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삼국을 통일할 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나 요런 사람들 혹은 죄인을 배출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향이나 부곡이나 소로 지정됐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관습적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 지역 출신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굳어지는 차별적인 지역이 존재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고려시대에서 중반 좀 넘어갈 때 그 소 지역에서 너무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고 이런 일들도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군사제도 어떻게 했느냐? 중앙을 지키는 게 있고 지방 시스템 필요하겠죠?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지는데 중앙은 8개 군대가 2군 6위로 나뉩니다. 왜냐면 중앙이라고 한다면 왕이 있고 수도가 있거든요. 왕 지키는 친위부대 2군이 있고요. 수도하고 국경을 방어하는 6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우리가 지금 지방을 5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5개에 주둔하고 있는 예비군으로 주현군이 있고요. 주진군은 뭐냐? 양계는 또 특별히 중요하니까 여기에다가 파견하는 상비군으로, 얘네들은 예비군이고 국경은 너무 중요하니까 상비군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만 좀 해주시고요. 자,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기출문제.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거 막 어려워하지만은 그냥 하나하나씩 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공산에서 당한 패배를 드디어 이곳 고창에서 서력하였노라. 고창 전투죠. 안동 전투. 공산 전투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로 할 것이다. 이 왕건이 등극을 하는 장면이네요. 등극하고 나서 이 두 개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아가 가보다는 먼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먼저, 요게 1번이고, 자, 그리고 1, 2천에서 신금의 군대를 격파하고 나서 후삼국 통일하게 됩니다. 얘가 마지막에 와야겠죠? 이게 마지막 전투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나, 가, 다로 찾을 수가 있어서 3번으로 풀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 써놓고 푸세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네 번째 왕이고 힌트 1번 광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 힌트 2번 플러스로 준풍이라는 것도 하나 더 썼죠. 자,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를 했고요. 공복도 제정을 했대요. 네 번째 임금 광종입니다. 광종이 했던 걸로 맞는 것 또 하나 찾아달라는 거네요. 노급을 폐지한다. 노급은 고려시대 때 언급되는 게 아니고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하는 거잖아요.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줬었죠. 아니고 훈요 10조를 남기는 거는 광종이 아니고 태조 왕건이 하는 거예요. 노비 안건법을 시행한다. 그쵸? 공신들이랑 호족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노비 안건법을 실시를 했었죠. 전민변정도감, 우리 아직 안 배운 겁니다. 한참 뒤시기로 가서 공민왕이 하는 겁니다. 공민왕.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신 최승로 시무 28조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힌트 1번 시무 28조를 올린 최승로가 활동했었던 이런 거 올린 시기 이거 6번째 임금이었던 성종 시기거든요. 보니까 무슨 내용이야? 불교적인 국가적인 불교 행사는 줄이고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정책안을 올린 거죠. 자, 그러면 성종 시기에 요거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 반영해서 뭔가 정책을 했겠죠. 상대등이 설치되었다. 상대등이라고 하는 것도 신라에 나오는 귀족들의 대표들을 상대등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너무 옛날 얘기죠. 일단은 국가도 신라 얘기인데다가 이거 버풍왕 때 하는 거예요. 버풍왕 때 공복 제정하고 막 그런 거 요때 하죠. 12목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유교적으로 지방 12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왕이 임명한 사람으로 파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시무 28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2번이 일단 답이고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 제도가 실시가 되는 거는 성종 이전이죠.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 때 일어나는 일이고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도 너무 앞선 시대의 일이네요. 이거는 통일신라 시기에 헌덕왕 때 일어난 일이죠. 신라 하대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2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자,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 머릿속에 2개가 떠올라야 돼요. 식목도감, 도병마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요. 충렬왕 때 명칭이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대.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했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겸직해서 참여를 했어. 이렇게 힌트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도병마사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도병마사라고 찾아주시고요. 도방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는 무신정권 시기에 등장을 해야 되고요. 어사대라고 하는 거는 이 군사 임시기구하고는 관계가 없죠. 원래 있었던 시스템 중에 하나고 중앙 시스템 중에 하나. 의금부는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초반에 후삼국 통일하고 기틀을 다진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반을 다진 상황 속에서 어떤 단계로 고려가 역사를 이어나가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